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온 거야? 얼굴 바꾸고 이름까지 바꾸고 사람들을 속이니 기분 좋아? 아유, 아니 사람이 사과를 하는데 이 여자가 진짜 왜 이래? 이제부터 아줌마 며느리 안 할 거니까 당장 여기서 나가요. 안녕하세요. 인과응보를 믿는 여자 한희안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 인생을 건너온 드라마이자 어쩌면 여러분의 삶 속에도 숨겨져 있을지 모르는 정의 실현에 대한 기록입니다. 저는 제가 겪은 이 믿기지 않는 우연과 그 우연이 불러온 통쾌한 결말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은 결코 진정으로 뉘우치지 않는 사람의 죄를 세월 속에 조용히 묻어두지 않더라고요. 결국 그 죄는 썩은 뿌리가 되어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 가장 가까운 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현재 촉망받는 도예 작가이자 사랑하는 남편과 가정을 이룬 행복한 아내입니다. 하지만 제 삶은 늘 고난과 고통으로 가득 찬 흙탕물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은 바로 저희 친아버지에게서 비롯되었고 그 불행의 씨앗이 결국 제 시댁에서 발아했다는 사실은 아직도 저를 전율하게 만듭니다. 지금부터 저희 모녀의 빛바랜 도자기 같았던 시절, 그리고 결국 그 위에 영롱한 나전칠기빛이 입혀지기까지의 과정을 상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외동딸입니다. 어린 제가 보기에도 저희 아버지는 가장 형편없고 최악인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한성호는 한때 촉망받는 젊은 도예 작가였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빚어진 도자기는 고아한 아름다움을 가졌다고 평가받았죠. 하지만 아버지의 내면은 자신이 만든 도자기처럼 고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극도로 게으르고 이기적이며 무엇보다 물질과 도박에 집착했습니다. 저희 엄마 정재희는 아버지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엄마는 전통 나전칠기의 길을 걷는 장인이셨습니다. 섬세한 칼로 조개 껍데기를 잘라 빛을 입히는 그 고된 작업을 엄마는 묵묵히 해내셨죠. 저희 집은 본래 아버지의 도예 스튜디오와 엄마의 나전칠기 공방이 함께 있는 유서 깊은 한옥 건물이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이 집은 저희 모녀에게는 세상의 전부였죠. 하지만 제가 4살이 되던 해 아버지는 더 이상 흙을 만지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벌어온 나전칠기 공방 수익은 아버지의 도박빚과 유흥비로 사라졌습니다. 엄마는 그저 이하나 내 아버지는 재능이 아깝다며 방황하는 중이라고만 말씀하셨지만 어린 저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엄마에게 돈을 빼앗기 위해 협박했고 때로는 폭언과 손찌검까지 했습니다. 엄마는 아버지의 빚을 갚고 저를 키우기 위해 정말 몸이 부서져라 일하셨습니다. 지금 같으면 당장 이혼하고 연을 끊었겠지만 그때는 아버지 없는 아이 소리를 듣게 될 자식을 걱정해 참고 사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엄마 역시 이혼한 여성에 대한 사회의 엄격한 잣대와 아버지가 유산으로 물려받은 공방 건물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버텼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의 만행이 극에 달했습니다. 제가 9살이 되던 해 학교에 다녀온 엄마는 집 현관에서 낯선 여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김선아. 겉모습은 화려하고 세련되었으며 능숙한 사교술로 사람을 현혹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여자가 아버지의 내연녀였습니다. 아버지는 그 여자와 함께 엄마에게 이렇게 뻔뻔하게 선언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선아 씨랑 살 거야. 당신은 이한이 데리고 나가. 여긴 우리 아버지가 해주신 내 집이니까 내가 팔아서 선아 씨랑 새 집 얻을 거야. 당신은 이제 필요 없으니까 꺼져. 이한의 기억 속 그날의 충격과 분노는 아직도 생생합니다. 엄마는 아무리 애원해도 아버지는 김선아의 편을 들며 매정하게 우리 모녀를 쫓아냈습니다.
아버지는 엄마의 피와 땀이 서린 나전칠기 공방 건물까지 팔아넘길 계획이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 유서 깊은 한옥 공방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버지가 팔아넘긴 공방 매각 대금은 고스란히 아버지와 김선아의 사치와 유흥에 쓰였습니다. 엄마는 저를 데리고 서울 외곽의 낡은 월세방으로 이사했습니다. 화장실은 밖에 있고 방 하나에 거실 겸 주방이 있는 지하였습니다. 그곳은 습기와 곰팡이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엄마, 여기가 우리 새 집이에요? 우리 원래 집은요? 여기는 냄새도 이상하고 우리 집으로 다시 가요. 네. 엄마는 애써 웃으며 말씀하셨죠. 미안하다, 이하나. 집이 너무 어려워져서 팔게 됐어. 아빠는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지방으로 돈 벌러 가셨단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기서 엄마랑 둘이 잘 지내보자. 이것이 엄마가 저에게 말해준 진실의 일부였습니다. 그 당시 엄마는 아버지의 배신과 내연녀의 존재가 어린 제 가슴에 평생 상처로 남을까봐 차마 모든 진실을 털어놓지 못하셨습니다. 그 월세방은 겨울이면 냉골이었습니다. 난방이 잘 되지 않아 이불을 몇 겹씩 덮고 자야 했고 찬물만 나오는 낡은 수도꼭지 아래에서 머리 감는 횟수를 줄여야 했습니다. 엄마는 저에게 늘 미안해 하셨지만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긍정적인 말과 엄마 앞에서 최대한 밝게 웃는 것뿐이었습니다. 양말에 구멍이 났을 때 새벽의 낡은 등불 아래에서 조용히 흐느끼며 제 양말을 꿰매시던 엄마의 뒷모습은 아직도 제 가슴을 먹먹하게 합니다. 엄마는 당신의 낡은 옷과 양말은 기워 입지도 않으면서 제 것만은 늘 깨끗하게 꿰매주셨죠. 우리가 이사한 지 1년 뒤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엄마는 붉어진 눈으로 제게 그 소식을 알리셨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진실은 더욱 비참했습니다. 아버지는 김선아에게 완전히 홀려 모든 재산을 그녀에게 넘겼고 내연녀 김선아는 아버지 몰래 공방 매각 대금과 그 돈으로 얻은 작은 집까지 처분하여 아버지에게서 완전히 도망갔던 겁니다. 김선아에게 배신당한 충격과 텅 빈 집에서 술독에 빠져 살던 아버지는 결국 술김에 남의 오토바이를 훔쳐 운전하다 사고가 나서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엄마는 그 모든 장례를 치르면서도 억장이 무너지는 표정이셨습니다. 우리가 겪었던 고생의 원흉이 저렇게 비참하게 사라졌다는 사실에 허탈해하셨죠. 저는 그저 돈을 벌러 간 아빠가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구나 하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가슴 속에는 우리가 겪은 고난의 모든 책임과 상처가 고스란히 응어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응어리는 시간이 흘러 제 결혼식장에서 다시 한번 터져나올 운명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사망 후 우리의 삶은 잠시도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작은 월세방의 사글세와 저의 학비, 그리고 최소한의 생활비를 벌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하셨습니다. 나전칠기 공예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고가였기에 당장의 생계에는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결국 나전칠기 일을 잠시 접고 밤낮으로 식당 허드렛 일을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새벽 엄마는 저를 위해 기도하듯 제가 신을 양말을 낡은 바늘로 꿰매셨습니다. 저는 엄마의 희생을 알기에 그 후로는 단 한 번도 양말에 대해 불평하지 못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신발 벗는 것이 창피했지만 그보다 더 창피했던 것은 새벽에 흐느끼시던 엄마의 눈물이었습니다. 가난은 우리의 숙명이 되었습니다. 겨울이면 찬물만 나오는 낡은 집에서 엄마와 저는 샤워와 머리 감는 횟수를 최대한 줄이며 버텼습니다. 난방도 잘 되지 않아 집보다 학교가 더 따뜻하게 느껴질 정도였죠. 엄마, 괜찮아요. 겨울이 이렇게 추워야 봄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죠. 저 친구들 중에서 봄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일걸요?
저는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엄마에게 긍정적인 모습만 보이려 노력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효도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봄이 온다고 모든 게 좋았던 건 아닙니다. 따뜻해진 날씨와 함께 지하실 월세방에는 벌레들이 들끓기 시작했고 습기는 곰팡이로 변해 우리의 코와 목을 괴롭혔습니다. 저는 결국 가정 형편 때문에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일찍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엄마는 너무 마음 아파하셨지만 저는 오히려 성인이 될 때까지 저를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엄마는 꿈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식당에서 번 돈을 모으고 은행에서 대출까지 받아 마침내 자신만의 작은 나전칠기 공방 겸 매장을 다시 차리셨습니다. 엄마의 나전칠기 작품은 오랜 고난과 숙련의 시간만큼 깊고 영롱한 빛을 발했습니다. 고객들은 엄마의 장인 정신과 섬세한 손길에 감동했고 입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엄마의 공방이 TV 프로그램에 소개된 후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전통 공예품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엄마의 작품은 명품 대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양말 한 켤레 살 돈이 없어 떨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믿을 수 없는 변화였습니다. 제가 26살이 되던 해 엄마는 드디어 저희 힘으로 작은 아파트를 장만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처음으로 우리의 이름이 새겨진 우리 집이었습니다. 난방도 잘 되고 뜨거운 물도 펑펑 쓸 수 있는 그 집은 저희 모녀에게는 천국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30대 후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처럼 검사 윤서준을 만났고 우리는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서준 씨는 정의감이 투철하고 사리사욕 없이 공정한 사회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저에게는 물론 저희 엄마에게도 지극정성이었습니다. 연애 시절부터 엄마의 공방에 찾아와 무거운 재료 옮기는 일손을 거들었고 저의 불우했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듣고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장모님은 진정한 이 시대의 장인이십니다. 고통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은 그 끈기 정말 존경합니다. 엄마 또한 사위에게서 잃어버렸던 아들 같은 든든함을 느끼셨는지 서준 씨를 매우 예뻐하셨습니다. 서준 씨는 완벽한 남자였지만 딱 하나 꺼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새어머니와 가족을 저에게 소개하는 일이었습니다. 이하나, 실은 난 재혼 가정에서 자랐어. 아버지는 친아버지지만 어머니는 내가 14살 때 재혼하신 분이야. 지금 어머님, 그분은 말투가 굉장히 세고 남을 깎아내리는 화법을 가지고 계셔. 나에게는 내 팔자에 없는 공부시키기 힘들다거나 남의 자식 밥 차리느라 힘들다는 말을 서슴없이 하셨지.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언제나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던 서준 씨의 가슴에 그토록 깊은 응어리가 있었다니. 시모는 남편을 남의 자식처럼 대했고 자신의 친딸인 늦둥이 여동생에게는 파랑새의 조각처럼 아름다운 애정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서준 씨는 시아버지와 착한 여동생의 사랑 덕분에 버틸 수 있었지만 새어머니와의 관계는 늘 냉랭했습니다. 결혼을 약속했기에 더 이상 시댁 방문을 미룰 수는 없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처음 시댁에 방문했을 때 저를 맞이한 시아버님과 시누이는 정말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달랐습니다. 내가 이한이로구나. 다들 오버하기는. 누가 보면 귀빈이라도 온 줄 알겠네. 반갑다. 나는 김현숙이야. 그녀는 과도하게 시술된 듯한 얼굴에 얇고 떨떠름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맞았습니다. 듣던 대로 그녀의 말투에는 무례함과 묘한 빈정거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더욱 놀랐던 것은 시아버지가 저를 환영하는 진수성찬을
직접 다 차리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나중에 서준 씨에게 들으니 시어머니는 평소에도 요리에는 취미가 없으셨다고 합니다. 저에게 묘한 기시감을 안겨준 시어머니의 이름, 김현숙. 상견례에서도 그녀의 무례함은 이어졌습니다. 안 사돈이 식당 하시는데 상견례 비용 아깝게 왜 여기서 해요? 그냥 거기서 하지. 엄마와 시아버지가 애써 분위기를 수습했지만 시모는 끝까지 돈 얘기만 했습니다. 상견례 후 엄마는 자꾸만 고개를 갸웃거리셨습니다. 이상하다, 이하나. 그 시어머니 될 뿐 분명 처음 보는 얼굴인데 왜 이렇게 낯이 익지? 혹시 성함이 뭐라고 했니? 김현숙이라고 했어요. 김현숙. 아, 역시 처음 듣는 이름인데 내가 착각했나 보다. 엄마는 시모의 화려한 성형수술 흔적과 개명한 이름 때문에 그 악연의 실체를 전혀 짐작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착각은 제 인생을 건 최악의 도박으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저희 모녀에게 닥칠 잔인한 운명은 이제 막 시작된 행복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저와 서준 씨는 결혼 후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결혼한 지 2달 만에 임신 5주차라는 소식은 저희 모녀에게 크나큰 기쁨이었습니다. 엄마는 서준 씨를 우리 집 복덩이라 부르며 더욱 아끼셨죠. 서준 씨는 결혼 후에도 저희 엄마에게 헌신적이었습니다. 평일 휴무에는 몰래 엄마 공방에 가서 일손을 돕고 왔고 저에게는 물론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도 지극정성이었습니다. 정의로운 검사이자 다정한 남편 그리고 훌륭한 사위였습니다. 시댁 식구들 중 시아버지와 시누이 역시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특히 시아버지는 제가 첫 생일을 맞았을 때 첫 인사 때처럼 손수 진수성찬을 차려주셨습니다. 정성껏 끓인 미역국과 오리 요리 등은 서준 씨가 어린 시절 새어머니에게 받지 못했던 따뜻한 애정을 저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 같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시모 김현숙은 여전했습니다. 시아버지의 환대 속에서 그녀는 또다시 빈정거리는 말을 쏟아냈습니다. 며느리 생일이 뭐 대단한 거라고 당신이 유난이에요? 이한이는 시집 한번 잘 왔네. 생일이라고 이렇게 떠받들어주는 시아버지도 있고. 흥? 시모는 서준 씨의 어린 시절 생일은 늘 잊어버리거나 대충 넘겼으면서 자신의 생일이나 막내딸의 생일에는 최고급 한우 외식에 명품 선물을 요구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런 시모에게 맹렬히 화를 내셨고 그녀는 얼굴을 붉혔지만 차려진 음식을 끝까지 놓지 못했습니다. 저는 시아버지와 시누이의 다정함 때문에 시댁 방문을 아예 끊을 수는 없었지만 시모를 향한 제 마음속의 벽은 점점 더 높아졌습니다. 결혼한 지 넉 달쯤 지난 어느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시모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하나, 너 혹시 집이니? 아버지가 이번에 절인 배추를 너무 많이 선물 받으셨대. 막내도 출장 가고 없는데 나랑 내 아버지 둘이서 김장하기엔 너무 많다. 아직 배도 많이 안 불렀으니 내가 좀 와서 돕고 김치도 넉넉히 가져갈래? 솔직히 내키지 않았습니다. 시모와 함께 있는 시간은 늘 불편했으니까요. 하지만 시아버지께서 힘드실 것 같았고 겸사겸사 김장 김치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저는 택시를 타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서준 씨는 마침 친구 결혼식에 가고 없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 도중 친정 엄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런데 늘 차분하던 엄마의 목소리가 몹시 격앙되어 있었습니다. 이하나, 너 어디니? 혹시 시댁 가는 중이니? 네, 엄마. 김장 도와드리러 가고 있어요. 근데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왜 이러세요? 가지마. 당장 돌아와. 절대 가지마.
그리고 그 여자, 내 시어머니라는 사람. 상종도 하지 마. 그 여자는 아주 추잡하고 끔찍한 여자야. 엄마는 갑자기 시모를 맹렬하게 비난하셨습니다. 그리곤 전화기 너머로 와락 울음을 터뜨리시는 겁니다. 직감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 저는 기사님께 양해를 구하고 당장 택시를 돌려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친정에 도착하자마자 엄마는 가슴을 치며 한탄하셨습니다. 이미 눈물로 범벅이 된 엄마의 얼굴은 20년 전 아버지가 우리를 쫓아냈을 때처럼 절망적이었습니다. 이하나, 세상에 어떻게 이런 악연이 있니? 어쩐지 그 여자 낯이 익다 했어. 내가 진작 뒤를 파봤어야 했는데 단순히 착각하고 넘어간 게 잘못이었다. 엄마는 울먹이며 제가 결혼한 후부터 계속 불길한 꿈자리에 시달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찍 돌아가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꿈에 나와 말없이 우시기도 했고 아버지 살아생전 고생했던 과거의 꿈을 수도 없이 꾸셨다고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자꾸만 시어머니가 마음에 걸리셨답니다. 결국 엄마는 최근 사설조사기관에 돈을 주고 시모의 과거를 의뢰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결과를 전달받았다는 겁니다. 그 여자는 우리 집안의 왼수야. 왼수? 그 여자 때문에 우리 집안이 풍비박산 나고 내 아빠도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거라고. 엄마에게서 들은 진실은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제가 어릴 적 아버지의 빚 때문에 이사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끝까지 아버지를 붙잡으려 했지만 아버지는 김선아라는 내연녀와 함께 엄마와 저를 폭력적으로 쫓아냈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 그 내연녀, 김선아가 바로 내 시어머니 김현숙이었단다.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충격에 뒤로 넘어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그게 말이 돼요? 그럼 왜 못 알아보셨어요? 어떻게 알아보니? 얼굴을 죄다 뜯어 고쳤으니 필러인지 보톡스인지 얼굴이 빵빵하고 게다가 이름도 김현숙으로 개명했어. 옛날에는 김선아였고 심지어 그전에는 최명주였다더구나. 자기도 과거가 떳떳하지 못한 건 알았던 거지. 그래서 우리가 살던 동네도 숨겼던 거고 알고 보니 그 여자 예전에 우리가 살던 동네 바로 옆 동네에 살았었어. 엄마는 아버지가 내연녀를 집에 데려왔을 때 딱 한 번, 그리고 우리가 쫓겨난 뒤 아버지를 찾아갔을 때 한 번, 이렇게 총 2번밖에 시모를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계명과 성형까지 더해지니 엄마가 그 악연의 실체를 알아볼 리 만무했던 겁니다. 엄마는 결국 눈물을 흘리며 제가 20년 가까이 믿고 있던 진실을 모두 털어놓으셨습니다. 내 아빠가 일하러 간 게 아니라 그 여자랑 우리 집 팔아먹고 살림 차린 거였어. 부모가 그렇게 엉망인 사람인 걸 알면 내 가슴에 평생 상처로 남을까봐 내가 숨겼던 거다. 그 여자한테 재산 다 털리고 배신당한 내 아빠가 결국 술독에 빠져 죽은 것까지 그 모든 원흉이 바로 김현숙이야. 엄마는 가슴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널 원수 집안에 시집 보냈다. 이제 와서 어떻게 널 그 여자 아들한테 보낼 수가 있겠니? 저 역시 오열했습니다. 엄마가 20년 동안 홀로 감당해온 그 고통과 비참함이 온몸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마음속에는 시모 김현숙에 대한 역겨움과 분노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모녀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장본인이 이제 제 가족이 되어 뻔뻔하게 살고 있다니. 저는 당장 그 길로 시댁으로 달려가겠다고 외쳤습니다. 엄마 또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저와 함께 택시에 올랐습니다. 좋아, 가자. 과거에는 경황이 없어서 당황하기만 했지만 이번엔 내가 그때 받은 서러움을 갚아줘야겠어. 택시를 타고 시댁 앞에 도착했을 때
때마침 서준 씨가 친구 결혼식에서 돌아와 집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이하나, 지금 오는 거야? 장모님. 장모님께서 여긴 어쩐 일로? 서준 씨는 당황하며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그때 소란을 듣고 시모 김현숙과 시아버지까지 현관으로 나오셨습니다. 시모가 문 앞에 나타나는 순간 20년 묵은 분노를 참지 못한 엄마가 그녀에게 달려가 따귀를 날렸습니다. 짝! 하는 소리가 현관을 울렸고 시모는 놀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시아버지는 사부인, 미치셨습니까? 이게 무슨 짓입니까? 라며 소리쳤습니다. 엄마는 시모에게 똑바로 응시하며 차갑게 외쳤습니다. 사돈소리 하지 마. 이 악마 같은 여자야. 너 나 못 알아보겠니? 나 정재희야. 내가 20년 전에 남편 빼앗고 딸과 본처를 길바닥에 내쫓았던 한성우의 아내 정재희. 시모는 성형과 계명으로 얼굴은 바뀌었을지언정 엄마의 목소리와 그 분노의 눈빛 그리고 저희 아버지의 이름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설마 그럼 저 애가 그 사람 딸이었다고? 그래, 이제 기억나냐? 내가 내 남편 돈 다 들고 튀는 바람에 우리는 그 뒤로 지하실 월세방에서 시궁창처럼 처량하게 살았어. 내가 도망가는 바람에 우리 남편이 비참하게 죽은 뒤 우리는 한 푼도 상속받지 못하고 개처럼 고생했다고. 그 돈 가지고 넌 이렇게 팔자 좋게 재혼해서 잘 살았나 보지. 엄마는 울부짖으며 충격에 휘청거리는 서준 씨에게까지 소리쳤습니다. 이서방, 자네가 저 여자 친아들이 아닌 건 알지만 세상에 이런 잔인한 우연이 어디 있나? 난 우리 이한이가 저 여자를 시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사는 꼴은 절대 못 봐. 서준 씨는 사태를 파악하고는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 존재 자체가 장모님께 상처인 것 같아 너무 죄송합니다. 충격으로 넋이 나간 시아버지와 죄책감에 무릎을 꿇은 서준 씨 앞에서도 시모 김현숙은 전혀 뉘우침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적반하장으로 엄마를 밀쳤습니다. 이봐요. 그래, 내가 그때 그 남자랑 좀 만났어요. 근데 금방 콩깍지 벗겨져서 헤어진 것뿐이고 돈은 그냥 헤어지면서 겸사겸사 좀 챙긴 것뿐이에요. 다 탓하려면 멍청했던 그 남자를 탓해야지. 왜 이제 와서 나한테 이래요? 시모의 뻔뻔한 태도에 제 분노는 폭발했습니다. 뭐가 겸사겸사 챙겨요? 그건 명백한 도둑질이자 가정 파괴예요. 아줌마가 우리 인생 망칠 땐 다가올 미래 생각도 안 하고 즐겁기만 했죠? 이래서 세상에 비밀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돌고 돌아도 진실은 밝혀지고 정의는 실행되는 법이라고요. 저는 울분에 차서 악을 썼습니다. 어머님, 아니 아줌마. 아줌마가 우리 힘들게 만들었던 만큼 제발 평생 천대받고 사세요. 제발 평생 불행하게 살다 곱지 않게 가버리시길 바라요. 저는 이제 그쪽을 시어머니로 절대 못 모십니다. 그때 시모는 시아버지 쪽을 슬쩍 쳐다보며 움찔했습니다. 시아버지께는 자신의 과거와 본명 김선아를 숨겼다는 사실이 확실해졌습니다. 시모는 자신의 추잡한 과거가 모두 까발려진 것에 대한 수치심으로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저는 흥분한 엄마를 부축해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서준 씨는 황급히 저희를 따라 나와 친정으로 모셔다 드렸고 그곳에서 다시 한번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모님, 저는 정말 이한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저는 어차피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를 보고 사는 거지 그분한테는 정도 없어요. 저도 오히려 어머니보다 장모님을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저를 내치지 말아주세요. 제가 어머니와 연을 끊겠습니다.
평소 저를 지극히 아꼈던 서준 씨까지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도 서준 씨가 받은 상처를 알고 있기에 결국 이혼만은 피하고 싶다는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며칠 뒤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던 시아버지께서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시아버지는 말 그대로 머리를 숙여 사과하셨습니다. 제가 이 나이 먹도록 사람을 제대로 볼 줄 몰랐습니다. 제가 재혼하면서 고약한 새어머니를 그리고 며느리에게는 아주 끔찍한 시어머니를 만들어준 것 같아 더 미안하구나. 평생 날 찾지 않아도 널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서준이와 이혼 안 해준 걸 고마워하며 살 거다. 시아버지는 진심으로 죄송해 하셨습니다. 이하는 시아버지의 잘못이 아님을 알았지만 단호하게 시댁 방문은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시모 김현숙이 저희 친정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저기 안사돈. 제가 그때는 경황이 없었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이미 세월이 너무 많이 흘렀잖아요. 이미 다 지나간 일 어쩌겠습니까? 애들을 생각해서라도 저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시모는 눈물을 쥐어짜는 듯한 악어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에는 조금도 미안함이 없었고 이미 다 지난 일이라는 성의 없는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그때 엄마가 하신 행동은 제게 통쾌함 그 자체였습니다. 엄마는 미리 준비해둔 굵은 소금이 가득 담긴 단지를 가져와 시모에게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자, 아유, 아니 사람이 사과를 하는데 이 여자가 진짜 왜 이래. 사과 한 박스 가져다 줘봐라. 내가 널 용서하나. 쓰레기 같은 여 편내야. 내가 전에 나한테 소금 뿌렸지? 그래서 나도 뿌려줬는데 뭐가 문제야. 내가 그 옛날에 너처럼 이 소금 세례 똑같이 돌려주려고 일부러 문 열어준 거야. 과거 시모가 엄마에게 그랬던 것처럼 엄마는 그녀에게 정화의 소금 세례를 되돌려주신 겁니다. 시모는 소금 세례를 맞고 분노에 차서 씩씩댔습니다. 이제 와서 이런다고 내가 다 써버린 그 돈이 나오기라도 해. 성질 더러운 옆 편내 같으니. 그러니까 내 남편이 바람이 나지. 저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아줌마 어디서 뚫린 입이라고 말을 함부로 짓거려요? 과거엔 우리 아빠 등에 업혀 기세등등했는지 몰라도 지금 아줌마 옆엔 아무도 없어요. 내 남편도 나도 우리 엄마 옆에 있고 아버님도 아줌마 편 절대 안 들어줄 거라고요. 한 번만 더 함부로 말 짓거리면 그땐 이 정도 소금 세례로는 안 끝날 줄 알아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시모는 시아버지가 제대로 사과하지 않으면 생활비를 끊겠다고 엄포를 놓자 거짓 사과를 하러 왔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날 밤 서준 씨는 시모에게 전화에 쌓였던 응어리를 모두 풀어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벌어온 돈 받고 사니까 하는 수없이 절 키워준 거지. 어머니는 평생 제가 아니라 막내 엄마기만 하셨잖아요. 이제와 제가 아쉬워진 모양인데 어머니는 애초에 누구에게 대접받을 자격이 안 되는 분이셨네요. 심지어 범죄자이기까지 했던 어머니 보니까 검사인 제 직업이 부끄러워집니다. 이젠 저 볼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제 아내와 저희 애를 지켜야겠습니다. 서준 씨는 시모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생활비도 끊겼습니다. 김현숙은 결국 시아버지, 아들, 딸 모두에게 외면당한 채 외톨이가 되어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모 김현숙이 저희 친정집 앞에서 소금 세례를 맞고 돌아간 후 저희는 서준 씨와 상의 끝에 시댁과 물리적, 심리적 거리를 두기로 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저희의 결정을 존중해 주셨고 결국 시모의 과거 행적과 지속적인 냉대에 실망하여 별거를 결정하셨습니다. 시모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서준 씨는 저희 모녀에게 헌신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검사라는 직업을 이용해 시모의 과거 행적, 저희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재산 갈취 및 횡령 시도 등을 면밀히 조사했고 도의적인 책임까지 철저히 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비록 공소시효가 지난 부분이 많았지만 서준 씨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저희 모녀의 한을 풀어주고자 했습니다. 이하나, 그리고 장모님, 제가 검사인데 제 새어머니가 이런 분이라는 것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알게 되어 정말 다행이에요. 저는 검사로서 장모님과 아내의 정의를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저희 엄마는 서준 씨의 진심에 크게 감동하셨습니다. 엄마는 그 악연을 끊어낸 후 비로소 나전칠기 명장으로서의 삶에 다시 집중하실 수 있었습니다. 고통 속에서 피어난 예술은 더욱 깊고 영롱한 빛을 발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새로운 작품을 만들기 시작하셨습니다. 작품의 이름은 파랑새의 조각이었습니다. 파랑새의 조각은 커다란 나전칠기 병풍이었습니다. 병풍의 한쪽은 어두운 흑색과 썩은 나뭇가지처럼 고난의 시기를 표현했고 다른 한쪽은 푸른빛과 영롱한 금빛 자개를 이용해 희망과 재기의 순간을 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병풍 중앙에 새겨진 파랑새였습니다. 이하나, 파랑새는 행복을 상징한단다. 근데 나는 이제야 알았어. 행복은 찾는 게 아니라 만드는 거라는 걸. 그리고 그 행복을 빼앗으려는 악인을 물리치는 것 또한 행복을 만드는 과정이더구나. 엄마는 파랑새의 조각을 완성하시며 저희 모녀의 20년 안을 모두 풀어내셨습니다. 이 작품은 결국 국가적인 중요 무형문화재 작품으로 선정되어 큰 상을 받았고 저희 모녀의 재기는 세상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엄마는 마침내 나전칠기 장인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엄마의 나전칠기에 영감을 받아 저만의 도예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거친 흙을 빚고 뜨거운 불 속에서 구워내는 과정은 제가 겪었던 고난과 같았지만 결국 세상에 하나뿐인 아름다운 도자기로 재탄생했습니다. 저는 이제 촉망받는 도예 작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를 위해 평생을 헌신하신 엄마의 사랑과 정의를 지켜준 남편 서준 씨 덕분입니다. 시모 김현숙은 결국 완전히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별거와 아들 서준 씨의 절연 선언은 그녀에게 치명타였습니다. 게다가 시아버지께서 그녀에게 생활비를 끊고 이혼 소송까지 준비하자 그녀는 자신이 유일하게 의지했던 친딸인 신우이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신우이 역시 서준 오빠에게서 진실을 듣고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오빠의 친어머니와 오빠의 가족에게 끔찍한 짓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실망했고 자신의 생계가 어려워지자 찾아온 어머니를 결국 외면했습니다. 엄마, 오빠 말이 맞아요. 엄마는 늘 이기적이었어요. 제가 힘들 때 엄마는 저한테만 잘해주셨지만 오빠한테는 늘 상처를 줬죠. 하지만 저도 엄마의 과거를 알고 나니 엄마가 더 이상 엄마로 느껴지지 않아요. 이젠 각자 살아요. 모든 재산과 사람을 잃은 시모는 결국 낡은 아파트 월세방으로 쫓겨났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녀가 저희 모녀를 내쫓고 살았던 그 옛날 우리 집과 비슷한 수준의 궁핍한 삶이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결국 자신이 버리고 갔던 파랑새의 조각을 다시 찾아 헤매는 비참한 최후로 막을 내렸습니다. 저는 그녀의 소식을 듣고도 조금의 동정심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진정한 뉘우침이 없었고 자신의 업보를 그대로 돌려받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첫째, 가족의 이름으로 행해진 폭력과 배신은 절대 묵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 고통을 겪고 극복하며 마침내 정의를 실현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에도 부당한 고통을 준 사람이 있다면 용서가 아니라 단호한 단절과 응징만이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길임을 기억하십시오. 둘째, 고통의 시간은 결국 예술과 영감, 그리고 행복의 씨앗이 됩니다. 저희 엄마의 나전칠기가 그러했고 저의 도자기가 그러했습니다. 가장 춥고 어두웠던 지하실의 기억이 지금의 저희를 가장 따뜻하고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모든 분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인생은 결국 나전칠기 같습니다. 모진 칼날로 조각되고 끈끈한 칠로 고난을 견뎌내야만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영롱한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저와 저희 엄마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가장 아름다운 파랑새의 조각으로 완성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예 작가 한이한 드림